안녕하세요. 하루 속 작은 쉼표를 전해드리는 시간,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주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 6월의 시작입니다. 5월 마지막 주말 오후 시간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애인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만 되면 다양한 색의 연등이 길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이 참 너무 이뻤는데, 한편으로는 벌써 6월이 온다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6월이 된다라? 벌써 2026년의 반이 지나고 있는 셈인데 더 부지런히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뿜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Shall we walk in the city? 손엔 벽에 하던 채 같이 올라간 this street 순식간에 turns into Broadway 널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완벽해 손이 맞닿을 때쯤 Now I know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e city You just tell me 언제든지 if you want me Yeah. 캘린더 속은 블랭크로만 가득 채워놨어 I pick any day yeah. Takes me back to the past 처음으로 둘이 마주친 도시 yeah. Relays me 왠지 향수가 돋아나고 그래 왜 다른 건 없어도 난 하늘이 어두워지면 밝아오는 neon lights 우리를 감싸듯이 비추고 있어 Shall we walk in the city 손엔 벽에 하던 채 같이 올라간 this street 순식간에 turns into Broadway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완벽해 손이 맞닿을 때쯤 Now I know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is city Finally 잠이 깬 veneer 꿈뻑거리던 가로등도 light it up 불빛처럼 표정은 keep brightening 스피커의 베이스 소리에 숨겨 my BPM 이유가 뭔데 매일 다니고서 다르게 느껴져 붐비는 사람들 속 like a mushroom 우리 위한 자리가 준비된 것 같아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나는 여기 우리를 감싸듯이 비추고 있어 Shall we walk in the city 손엔 벽에 하던 채 같이 올라간 this street 순식간에 turns into Broadway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완벽해 손이 맞닿을 때쯤 Now I know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is city You just tell me 언제든지 if you want me yeah. 캘린더 속은 블랭크로만 가득 채워놨어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이렇게 또 완벽할 순 없을 텐데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is city 오늘의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저는 최근에 템플스테이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전등사라고 있는데 2주 전 전등사에서 저의 어머니와 함께 저는 1박 2일을 하고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음력 4월 8일인데요. 불교를 대표하는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무래도 불교에서 제일 큰 행사다 보니까 매년 5월만 되면 길거리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적힌 작은 사이즈의 알록달록한 색깔의 등들이 길거리에 쭉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평소 같으면 그냥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쁜 등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아, 벌써 5월이구나. 2026년을 맞이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또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초파일,
참 명칭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제 그 석가가 샤카라는 인도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요. 현재 이제 한글화 추세에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불교계에서 그 공식적으로 명칭을 변경을 할. 안녕하세요. 하루 속 작은 쉼표를 전해드리는 시간,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주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 6월의 시작입니다. 5월 마지막 주말 오후 시간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애인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만 되면 다양한 색의 연등이 길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이 참 너무 이뻤는데, 한편으로는 벌써 6월이 온다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6월이 된다라? 벌써 2026년의 반이 지나고 있는 셈인데 더 부지런히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뿜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Shall we walk in the city? 손엔 벽에 하던 채 같이 올라간 this street 순식간에 turns into Broadway 널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완벽해 손이 맞닿을 때쯤 Now I know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e city You just tell me 언제든지 if you want me Yeah 캘린더 속은 블랭크로만 가득 채워놨어 I pick any day yeah. Takes me back to the past 처음으로 둘이 마주친 도시 yeah. Relates me 왠지 향수가 돋아나고 그래 왜 다른 건 없어도 난 하늘이 어두워지면 밝아오는 neon lights 우리를 감싸듯이 비추고 있어 Shall we walk in the city 손엔 벽에 하던 채 같이 올라간 this street 순식간에 turns into Broadway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완벽해 손이 맞닿을 때쯤 Now I know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is city Finally 잠이 깬 왜냐 꿈뻑거리던 가로등도 light it up 불빛처럼 표정은 keep brightening 스피커의 베이스 소리에 숨겨 my BPM 이유가 뭔데 매일 떠니 거스 다르게 느껴져 붐비는 사람들 속 like a mosh pit 우리 위한 자리가 준비된 것 같아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나는 여기 우리를 감싸듯이 비추고 있어 Shall we walk in the city 손엔 벽에 하던 채 같이 올라간 this street 순식간에 turns into Broadway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완벽해 손이 맞닿을 때쯤 Now I know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is city You just tell me 언제든지 if you want me yeah. 캘린더 속은 블랭크로만 가득 채워놨어 비추는 flash 지금의 stance 이렇게 또 완벽할 순 없을 텐데 지금이 가장 좋은 timing Here in this city 오늘의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저는 최근에 템플스테이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전등사라고 있는데 2주 전 전등사에서 저의 어머니와 함께 저는 1박 2일을 하고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음력 4월 8일인데요. 불교를 대표하는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무래도 불교에서 제일 큰 행사다 보니까 매년 5월만 되면 길거리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적힌 작은 사이즈의 알록달록한 색깔의 등들이
길거리에 쭉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평소 같으면 그냥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쁜 등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아, 벌써 5월이구나. 2026년을 맞이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또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초파일, 참 명칭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제 그 석가가 샤카라는 인도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요. 현재 이제 한글화 추세에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불교계에서 그 공식적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좀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음력 날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불렀냐면요. 1일은 초하루, 2일은 초이틀, 8일은 초파일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음력 4월 8일인 부처님 생일을 4월 초파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그 달에는 거리와 절에 연등이 가득 달리는데 이때 그 연등의 의미 뭘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과 지혜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등에 소원을 적으면서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그냥 불교를 믿지 않아도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템플스테이에 갔을 때 보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범종을 치는 의미와 숫자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범종. 일단 우리나라 절에서 조석 예불 때 사용하는 사물종 대표적인 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이나 행사 또는 이제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치는 건데요. 범종이라는 말에서 범이 무슨 의미냐? 바로 브라만을 옮긴 말로써 청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범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청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라는 뜻이시겠죠. 그래서 범종의 소리가 청정한 불가의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종의 신앙적 의미는 이제 모든 중생 있잖아요. 모든 중생이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 번뇌가 없어지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지옥 중생까지 제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요. 범종의 신앙적 의미였고요. 종을 쳐서 불법의 소리로 지하의 모든 지옥 중생들까지 들려주어서 고통을 벗게 하고 위로 이제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 친다고 합니다. 범종은 아침과 저녁 예불할 때 울리는데요. 범종을 칠 때 개송이라는 걸 외우는데 아침 개송이랑 저녁 개송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간략하게 말해드리자면 범종을 치는 거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치는 거고 얘는 아침 저녁으로 친다. 이 종이 울리면 부처님께 예불을 이제 올리는 시간으로 지옥고를 잠시라도 쉬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소리의 숫자 의미도 또 있는데요. 새벽 이 종을 언제 그 오전에 치는지 오후에 치는지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집니다. 전 이거는 이제 템플스테이에 가서 스님한테 배웠는데요. 새벽 예불 때는 28번을 치고 저녁 예불 때는 33번을 칩니다. 그럼 왜 28번을 치냐? 6개의 6천, 3개의 18천, 무색개의 4천까지 모두 이제 범종 소리가 울려서 중생들의 번뇌를 쉬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33번 치는 소리는요. 도솔천 내에 33구역까지 울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게 저는 항상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 종만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종 말고도 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이 종을 치기 전에 시작으로 법고라는 큰 북을 적절한 리듬에 맞춰서 치기 시작한 모습, 그리고 그 둔탁한 북 치는 소리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참 귀에 오래 남더라고요.
벚꽃 저도 처음 이제 실제로 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냥 절에 가면은 항상 그 큰 북이 있었는데 그 명칭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이 벚꽃라는 게 뭐냐면 소가죽을 씌운 큰 북이에요. 지름이 무려 2m 가량 되고요. 이제 북은 예전부터 이제 군대 신호 알리거나 아니면 악기로도 우리 널리 사용해 왔잖아요. 절에서는 주로 시간을 알리거나 가족을 가진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북을 울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절에서 벚꽃이 칠 때는 나무로 만들어진 2개의 북채로 북을 두들겨서 특유의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 벚꽃 소리가요, 불법의 진리를 알리는 소리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요 사물이 다르는데 아침과 저녁이 각각 다르대요. 아침에는 그 운판을 먼저 치고 목어 올리고 북을 친 다음 범종을 아까 말했듯이 오전에는 28번, 범종을 28번 올리고요. 저녁에는 범종을 먼저 33번 치고 북을 치고 목어를 친 다음에 이제 운판을 맨 끝에 친다고 하는데 왜 저는 제가 그 저녁에 봤을 때는 종은 제일 마지막에 쳤고 먼저 북으로 흥을 돋고 목어 치고 뭐 운판 치고 범종을 33번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템플스테이여서 그런가 사람들한테 체험을 해주려고 했던 건가 싶은데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북 치는 장면을 시작으로 요게 그 소리가 좀 되게 독특한 듯 그냥 무난하거든요. 사실 북치는 소리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디 뭐 가서든 북치는 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게 괜히 산이어서 그런지 의미를 갖고 템플스테이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2주 전이 개인적으로 좀 지치고 힘든 시기였는데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 저에게 건네주시는 여유로운 말씀들 도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요 체험들 그리고 깨끗한 종소리 33번 들은 것까지 마음이 좀 찡하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좀 지친 5월이었나 봐요. 두 손을 이제 엄마 손, 제 손, 이게 손을 꽉 잡고 그 청명한 종소리를 들어보니까 마음의 근심들이 싹 씻어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찰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서 밖에 있는 풍경 보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았어요. 거기 이제 식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얘기를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집중해서 씹는 한편 밖에 있는 노을 지는 풍경이 너무 이뻐서 계속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없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살짝씩 고이더라고요. 절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바쁘고 지친 사회에서 잠시 우리 마음 좀 쉬면서 마음의 평온을 다시 또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노래 듣고 만나시죠. 잘한 거라고 옆에 있잖아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가끔이 자주가 될 때 그때 난 알았지 필요해 사랑이 꿈에서도 한 적 없는 네가 그리워지면 그럼 나도 별 수 없어 인정해 난 필요해 네가 천장 아래 아주 낮은 별을 날아가 또 다시 나지막해 이젠 거울 넘어 보이네 나뿐인 이 방은 어쩌네 눈을 맞추고 질문해 뭐가 문제야 별 생각 없던 영화를 보고 울고 싶을 때 그때 난 알았지 필요해 사랑이 꿈에서도 한 적 없는
없어 인정해 나 필요해 네가 천장 아래 아주 낮은 별을 날아가 또 다시 마지막에 꿈에라도 날 본다면 그게 나를 같다면 그런 말해주고 싶어 인정해 나 필요해 네가 천장 아래 아주 낮은 별을 따라가 눈을 감아 보냈어 오늘의 두 번째 코너, 지난주까지 제가 올해의 5월의 책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6월의 책은 생각해 두긴 했는데요. 명색이 6월의 책이니까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6월의 시작과 맞춰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 가볍게 생각 나누고 신선한 시선으로 전개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글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냥 그렇게 편안한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이제 어둠 속에 잠기는 청룡포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의 흥행으로 온종일 북적대던 청룡포에 초저녁이 찾아왔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도 없던 선착장도 재료가 소진된 주변 식당들도 조용하다. 밀물 같던 관광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눈이 시리도록 고요하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청룡포는 텅 빈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대중은 저마다 화려한 스크린의 잔상만을 이야기하다 바쁘게 돌아갔다. 가벼운 호기심에 가려 우리는 정령 소년왕의 서글픈 숨결을 놓치는 건 아닐까. 인파가 모두 사라진 유배지의 그늘은 어쩐지 낮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관광객들의 소란이 거친 청룡포는 까마귀 울음소리만 정적을 깨울 뿐 적막하기만 하다. 뱃길이 끊긴 강 저편의 드론의 눈으로 보니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한 천혜의 고립을 펼쳐진다. 이곳은 가시 울타리를 둘러 세상을 격리하던 조선의 형별 위리안치와 다를 바 없었다. 서강의 푸른 물줄기와 가파른 석벽이 가로막아 인위적인 가시나무조차 필요 없는 땅이었다. 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자연 자체가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던 곳. 가슴에 가득 찬 모난, 피토할 듯 우는 소쩍새 소리 같다라는 17세 소년의 절망은 한양을 향해 피눈물로 지었다는 자규시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이 촉박한 고립 속에서 보낸 2달 남짓은 매 순간이 칼날위를 걷는 외로움의 연속이었으리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청룡포에 어둠이 짙어지며 솔숲 사이에 들어선 단종 어수가 비친다. 앞면 5칸, 옆면 2칸 반 규모의 단정한 팔짝 지붕 기와집이 쓸쓸한 실루엣을 드러낸다. 어둠 속에 서서히 묻혀가는 어소를 보며 언젠간 이 화려한 영화의 불꽃이 꺼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그 순간을 생각한다. 세월의 무심함 속에 또다시 잊혀갈 소년왕의 외로움이 깊어가는 청룡포의 밤 안개처럼 마음에 담겨온다. 스쳐가는 반짝이는 유행보다 더 깊은 시선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고요한 땅에 흘리는 진짜 눈물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이 글이었는데요. 최근 그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그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이었죠.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단종이 살았던 그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주고 또 그때 그 왕의 심정에 이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또 가슴 아파하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요. SNS에 뭐 자기의 감상편을 공유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되게 좀 현대판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과거의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다 보니까 재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톡 지도인가요? 그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이런 데 후기를 쓸 수 있나 봐요. 평점을 줄 수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그 나쁜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묘에 악플처럼 그런 댓글을 담겨두신 분들, 그런 이제 최근 버전의 인물 평가라고 해야 되나? 말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중에 마음에 이입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도 해주시고 위로도 남겨주시는데, 어쨌든 5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초반에 관심보다는 그 크기가 좀 작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꺼내보면서 우리의 과거 또 역사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사람은 많은 그 순간들 중에 모두가 떠난 뒤에야 되게 조용해졌을 때, 캄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 풍경 뒤에 어떤 시간이랑 그때의 감정이 숨어 있는지 한 번 더 바라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좀 이런 생각이 든 글이었고요. 두 번째 글도 소개해 드릴게요. 병의 고통보다 큰 병이 없다는 고통이라는 제목인데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마녀 유바바는 치히로의 이름을 빼앗는다. 치히로라는 세 글자에서 한 글자를 지우고 센이라고 부른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 같지만 그 순간부터 치히로는 자기 세계로 돌아갈 길을 잇는다. 이름을 잊으면 자기를 잊는다. 영화 내내 치히로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단 하나, 자기 이름이다.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본다. 마흔의 여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가만히 서 있어도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 마트 진열대 사이나 형광등 사이에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다. 3년간 5곳의 병원을 거친 뒤였다. MRI도 평형 기능 검사도 모두 정상. 마지막에 만난 의사는 심리적인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단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게 아니었다. 지속적 체위 지각성 어지럼증 PPPD. 짧은 어지럼 발작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균형을 잡는 뇌 회로가 늘 켜진 상태로 굳어버려 정상적인 흔들림 신호조차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병이다. 만성 어지럼 환자의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 병 이름이 국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불과 2017년이다. 그 전까지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은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라는 밋밋한 꼬리표 아래 흩어져 있었다. 이름이 없으니 연구도 치료법도 환자들이 모일 자리도 없었다. 그들은 검사상 이상 없음이라는 종이를 들고 병원을 떠돌았고 가족과 의사 모두에게 믿음을 잃어갔다. 병이 주는 고통보다 병이 없다고 여겨지는 고통이 더 컸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름이 생기기 전 그 병은 의학 세계에 없었다. 환자의 몸 안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의사와 환자가 함께 쓰는 말의 지도 위에서는 빈칸이었다. 빈칸 위에서 사람은 떠돈다. 무엇과 싸운지도 모르는 채 싸워야 한다. 이름이 생기는 순간 풍경이 바뀐다. 같은 증상이 더는 변덕도 꾀병도 마음의 문제도 아니게 된다. 의사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알게 되고 환자는 무엇과 싸우는지 알게 된다. 섬유 근육통도 만성 피로 증후군도 성인 ADHD도 한때는 모두 이름 없는 고통이었다.
의학의 역사는 결국 이름을 하나씩 늘려온 역사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새 진단명 하나는 그 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의학의 시야 안으로 데려온다. 보이지 않던 환자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일은 곧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증상을 안고 검사실을 떠도는 환자가 있을 것이다. 의사가 할 일은 모든 답을 가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 겸손이 다음 이름을 낳는다. 영화의 마지막, 치히로는 자기 이름을 끝내 기억해내고 다리를 건너 돌아온다. 이름을 되찾는 것은 곧 자기 세계로 돌아오는 일이다. 환자에게 진단명을 건네는 일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름이 있어야 존재가 시작되고 존재가 시작되어야 비로소 치유도 시작된다. 네, 여긴 이 글 끝이 났는데요. 저는 이 글을 한번 쓱 읽으면서 뭔가 명칭,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건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시작이라는 걸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고통이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그 인정받는 그 순간 아프신 분들 또 환자가 느끼는 마음은 이럴 수 있구나. 이 글을 통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아까 되게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말이 탁 제 인생에 박혔는데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 뭔가 라디오를 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살 때도 요새 막 발음이 안 돼요. 교정을 시작하긴 했는데 발음도 안 되고 왜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됐는데 입 밖으로 이게 툭툭툭툭 잘 안 쏴지는지 요새 그게 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 라디오를 들을 때 얘 또 버벅거리네, 얘 또 멈췄네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부단히 노력해서 좀 더 한층 성장해가는 그런 디자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글 중에 좋았던 두 글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봤고요. 저희 잠깐 노래 듣고 만나시죠. 열 번 곱씹어도 내 맘은 정해졌죠. 일단 뒤집고 보는 모래시계처럼 난 너에게 말했고 너의 눈은 동그라미 커졌네 장난감처럼 뭘 더 어떻게 확인해 이건 사랑의 신호 구급차처럼 급해 불켜 삐뽀삐뽀뽀 24 hours 너만 내 머릿속에 사는데 넌 뭐 기다려줄 순 없어 답답해 답답해 지금 답답해져 난 기다릴 수 없어 고민할 시간은 없어 답답해 답답해 지금 답답해져 겁낼 이유가 없어 나를 믿어줘 뭐 아니면 도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이것저것 중 우린 뭐가 될까 난 너에게 말했고 선택할 때가 왔죠 떨리는 마음 뚜루뚜루뚜 튕기기가 내 기타 줄보다 더해 I feel like 넌 나를 가지고 연주해 뜯으면 반품 안 되는 택배처럼 나를 가져 이제 나를 가져 평생 내가 느낀 그대로 답답해 답답해 지금 답답해져 난 기다릴 수 없어 고민할 시간은 없어
네, 세 번째 코너 웰컴 투 차이나입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두 나라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요새 즐기고 있는 유행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형이 있더라고요. 인형은 중국어로 와와라고 하는데요. 가방이 안 보일 정도로 주렁주렁 다는 그 중국 MZ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타백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일본발 이타백 문화가 재유행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좋아하는 아이돌, 캐릭터 굿즈를 가방에 이제 빽빽하게 장식하는 이 스타일이 중국 MZ 세대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1일 이제 홍콩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걸 찾아봤는데 이탑백이 이제 1900이 아니라 정정 2010년대 일본에서 처음 유행한 문화래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아이돌을 주제로 한 인형, 배지, 포토카드 이런 거를 가방에 조밀하게 부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타라는 일본어가 부끄럽다, 민망하다라는 뜻인데 장식이 지나치게 많아서 타인에게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과도함이 오히려 그 한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레드노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탑백 관련 게시물이 거의 수십억 개? 요런 수십억 조회수를 이제 기록하면서 계속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투명 소재로 된 가방을 주로 사용해서 그 내부가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투명이다 보니까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 안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같은 디자인의 배지를 여러 개 구입해서 규칙적으로 배열하거나 아니면은 인형, 사진, 리본 체인 이런 거를 혼합해서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관련 제품 가격대가 또 신기한 게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SNS를 통해 꾸미기 노하우를 이제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런 커뮤니티까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장 확대와 함께 일부 이제 판매 업체들이요, 굿즈 그 가격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또 그 이면에는 있다고 하는데 가방보다 장식품에 더 많이 이제 돈을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귀하거나 한정 출시된 굿즈의 경우는 가격이 10만 위안에 달하는 사례도 나오는데요. 10만 위안이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2,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한 심리 전문가가 이탑백 현상이 젊은 세대가 자신의 취향이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그 경향을 나타내는데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심리적 안정감 획득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랜덤박스 아시죠? 옛날에 유행했던 그 랜덤박스 수집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고 꾸미는 문화 자체는 꽤 흥미롭고 좋거든요. 근데 뭔가 그 취향을 표현하는 게 점점 더 경쟁적인 분위기로 변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 분위기로 이어질 때는 즐거움보다는 조금 더 저한테는 부담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 인형 생각하면 떠오르는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6개월 전? 작년 10월 이쯤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라부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또 흥미로운 기사 2025년에 나왔던 기사긴 한데 2025년 6월 11일 중국 베이징의 한 경매장 손바닥만한 토끼 인형 하나가 2억 원에 낙찰됐다. 주인공은 라부부. 블랙핑크 리사가 명품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전 세계가 열광한 그 인형 이라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형 하나가 2억 원에 팔렸다는 거, 심지어 중국에서 이거는 처음 봤어요. 뭔가 제 주변에 중국인 친구가 되게 많은데 다들 라부부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쌀 줄 사실 몰랐거든요. 아무튼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불과 한 달 전 국내에서는 팝마트 매장 앞에 새벽부터 줄이 들어섰다.
안전사고 우려로 오프라인 판매가 중단될 정도였다. 정가 2만원짜리 키링이 리셀 시장에서 109만원에 거래됐다. 사람들은 품절 전에 남들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 있어야지를 위해서 경쟁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달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트렌디해 보였다.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리셀 사이트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2025년 10월 라부부는 불과 몇 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검색량은 7월 최고점에서 거의 0으로 떨어졌다. 100만 원을 호가하던 키링은 14만 원이 됐다. 당근마켓에서는 정가보다 싸게 팔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 단 4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따로 있다. 당신의 회사 앞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카페. 가격도 비슷하고 커피 맛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한 곳은 늘 사람들로 붐비고 다른 한 곳은 한산하다. 며칠 지켜보다 호기심에 한산한 카페에 가봤다. 커피는 괜찮았는데 어쩌면 붐비는 카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다음 날 다시 줄선 카페로 향한다. 왜일까?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부부의 줄은 계획된 희소성이고 카페의 줄은 자연 발생적 증거다. 두 경우 모두 우리 뇌는 같은 결론을 내린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면 틀릴 리 없다. 이런 생각 말이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의도치 않은 가장 뜨거운 군중심리 실험이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던 그때 한국의 MZ세대는 새로운 놀이터를 발견했는데 바로 골프. 당해 2년간 MZ세대 골퍼가 115만 명으로 급증했다. 골프웨어 시장은 4조 6천억 원에서 6조 3천억 원으로 37% 성장했다. 인스타그램에 샵 골린이 70만 건, 샵 골프웨어 100만 건.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골프를 시작한 이유다. 친구들이 다 하니까. 인스타에서 다들 골프 사진 올리니까. 골프 관련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단숨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런칭됐다. 그것도 매우 많이. 그런데 2023년 조용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한창 잘 나가던 브랜드들도 매출 성장세가 꺾이는 등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 남들이 하니까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걸 계속할 이유가 있나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군증은 빠르게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빠르다. 라부부가 4년 만에 무너진 이유, 골프 열풍이 식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진짜 욕망이 아니라 남의 욕망을 빌려온 선택은 지속되지 않는다. 남들이 하니까는 얼마나 강력한가. 밴드웨건 효과는 다수가 선택한 것을 따라가는 심리적 편향이다. 이 효과는 불확실성이 더 클수록 강력해진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안전한 지표로 삼는다.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회적 증거는 가장 강력한 설득 원리 중 하나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을 때, 유사한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안 된다는 fear of missing out, FOMO 때문이다. 희소성이 욕망을 만드는데 희소성이 깨지는 순간 욕망도 증발한다. 다시 그 줄선 카페로 다시 돌아가 보면 회사 앞에 그 두 카페 중에 한 곳이 정말 붐비는 이유는 굉장히 그런 복합적이겠죠. 커피가 진짜 맛있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맛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처음에 몇 명, 내 지인이나 뭐 다른 회사 사람들이 몇 명이 그 곳을 이제 지나가다가 선택하면서 시작된 우연의 일치로 시작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줄의 길이가 곧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줄을 서고 있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내가 진짜 여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뭐 많이 가고 안전한 걸 따지고 싶으니까 남의 선택을 따라가는 건지. 아무튼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낀 건요, 유행이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부부 이후에 뭐 두바이 쫀드 쿠키? 두쫀쿠 맞나요? 두쫀쿠, 뭐 우베, 말차,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유행이 물론 맛있고 흥미로워서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유행 따라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한 번씩 해보고 이런 건 좋은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일지 그런 한 번쯤은 나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 듣고 만나실게요. 뭐해 바빠 요즘 뭐하고 사는지 얼굴 까먹겠다 야 언제 볼까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선뜻 말이 떨어지지 않는 나 웃음소리 가득 찬 공원에 우리는 없겠지만 너무 답답할 땐 언제나 되돌아가고 싶어 아이처럼 높이 더 높이 하늘 닿을 때까지 뛰어봐 숨찰수록 벅차오르는 마음 빨리 올라타 웃는 널 보고 싶어 언제든 그때처럼 널 여기서 기다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나나나나나나 오르락 내리락 높은 빌딩 사이 작았던 내가 어느새 그곳에서 밤을 새는 또 아침이 오면 배부른 눈코피는 소무겁지 난 있게 된 여름밤 끝나지 않던 하루가 희미해져가 솜사탕처럼 훅불면 날아가 붙잡고 싶던 그날 웃음소리 가득 찬 공원에 우리는 없겠지만 너무 답답할 땐 언제나 되돌아가고 싶어 아이처럼 높이 더 높이 하늘 닿을 때까지 뛰어봐 숨찰수록 벅차오르는 마음 빨리 올라타 웃는 널 보고 싶어 언제든 그때처럼 널 여기서 기다릴게 너무 빨리 커버린 몸늘 어른인 척 사는 맘좀 무거울 땐 내려놔도 돼 잠깐 쉬어도 좋아 높이 더 높이 하늘 닿을 때까지 뛰어봐 숨찰수록 벅차오르는 마음 빨리 올라타 웃는 널 보고 싶어 언제든 그때처럼 널 여기서 기다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나나나나나나 오르락 내리락 어디를 가도 너와 같이 걷던 그때 그 자리만 맴도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 발길이 닿은 곳만 자꾸 보여서 그래 또 어디를 가도 너가 좋아하던 것만 생각이 나서 그래 나 좀 별로야 꺼내줘 나를 너라는 미로 속에서 돌아간대도 똑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널 잊으려고만 하면 내가 자꾸 고장나 너 걷던 거리 이제는 너무 낯설어 계속 함께일 줄 알았어 겁도 없이 마지막을 말했어 좀 헤매어도 예전처럼 돌아보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걸어가
하면 돼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어디를 가도 너와 같이 걷던 그때 그 자리만 맴도는데 주위 둘러봐도 우리 발길이 다른 곳만 자꾸 보여서 그래 또 어디를 가도 너가 좋아하던 것만 생각이 나서 그래 나 좀 더야 꺼내줘 나를 너라는 미로 속에서 괜찮을지도 몰라 너와의 추억 속에 다 살아가는 게 너의 향기가 아직 내겐 익숙해 자꾸만 찾게 돼 속으로 이러면 돼 나오면서 다시 right here 늘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래 살아가면 돼 괜히 헤매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어디를 가도 너와 같이 걷던 그때 그 자리만 맴도는데 주위 둘러봐도 우리 발길이 다른 곳만 자꾸 보여서 그래 또 어디를 가도 너가 좋아하던 것만 생각이 나서 그래 나 좀 더야 꺼내줘 나를 너라는 미로 속에서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문장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 신간 편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간 편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간 편한 게 제일이제. 어렸을 때 주위에서 심심찮게 들었던 말이다.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이라는 뜻이다. 내 고향 해남에서는 마음속에 걱정거리나 괴로움 따위가 없다는 의미로 신간 편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 속에는 팔자가 좋다라는 뜻도 살짝 담겨 있다. 예전에는 전라도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 다른 남도 지방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관용구였다. 나이를 먹고 보니 그때 고향 어른들이 했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굴곡진 세상을 신간 편하게 사는 것. 그만큼 소망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을까? 2300여 년 서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 쾌락주의제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다. 그는 쾌락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건 타고난 본성이다. 따라서 본성에 맞게 사는 것, 즉 쾌락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형성하는 시작점이요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한데 쾌락이란 말에서는 왠지 음습하고 방탕한 냄새가 풍긴다. 뭔가 부두덕하고 무절제한 욕망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가 말한 쾌락이란 한마디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다시 말해 육신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갈등이 없는 상태가 곧 쾌락이다. 그는 이런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다. 우리말로는 흔히 평정심이라고 번역된다. 아타락시아는 몸에 불편함이나 고통이 없고 머릿속이 소란스럽지 않은 상태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문구를 빌리자면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고 남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신간 편함이다.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타락시아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에피쿠로스는 그 원인이 욕구에 있다고 봤다. 첫째는 그리고 그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첫째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꼭 필요한 욕구고 둘째는 자연스럽긴 한데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 세 번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다. 첫째 욕구는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행위처럼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욕구가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런 필수적인 욕구는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비해 둘째 욕구는 자연스럽지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것, 즉 필요 이상의 욕구다. 가급적 이런 욕구는 절제해야 한다. 끝으로 부와 명예 따위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다.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욕망에서 나온다. 며칠 전 가까운 친구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다. 바람 부는 날에는 마음도 흔들리나 잠옷 시적인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묵혀 복잡해 보였다. 나름대로 성취하고 싶은 욕망은 큰데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서다.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 얻고 싶어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바란다. 그런 이에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욕망이 있다는 건 살아있음의 증표일 테니. 하지만 욕망과 아타락시아가 함께 가긴 어렵다는데 딜레마가 있다. 몽테뉴는 에세에서 영예와 평온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신감 편하게 사는 쪽을 택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능력 밖의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다. 분에 넘치는 건 굳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불필요한 욕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스스로 만족하기, 신감 편하게 사는 비결인 듯하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대가 한때 간절히 원했던 것임을 잊지 마라. 임대배 KBS 전 프로듀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신감 편하게 삽시다. 이 말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자, 5월의 마지막 주 이제 주말 오후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요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잠을 자도 수면의 질이 되게 낮고 평소에 막 지하철, 버스 이럴 때도 진짜 죽어 자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만성 피로처럼. 그리고 요새 뭔가 눈 자체에 피로